어제 많이 놀랐을 겁니다.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말로 미친 듯한 피고인 윤석열, 판사까지 미친 것 아니야? 상상 그 이상의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그랬을 것인데요. 오늘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사안을 분석할까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면이 있다는 것인데요. 제 눈에는 끝과 속이 확실히 달랐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실제 제정신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전제인데요. 스스로 재판 회피를 하지 않았다면 결국 1심 선고까지 맞게 되는데 좋다, 윤석열 너무죄다, 아니면 각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못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을 잘 알기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지기현은 그런 결정을 내릴 만큼 간이 큰 사람도 통이 큰 사람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장과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논리도 없다. 윤석열 내란 사건은 지기현 정도의 인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재판입니다. 대선판을 뒤흔드는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 지기현 부장판사 아니면 국민 누가 이길지 오늘 제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김민하 신사평론가님 오늘 좋은 대선 전략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지연 변호사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규 변호사 어제 그 재판의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근데 우선은 지기현 재판장이 지금 이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1심 판사 역할인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감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근거 없는 불안감이 아니고 지기현 부장 판사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석방의 기초가 되는 구속취소를 인용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뭐 윤석열에게 기울어진 판사 아니냐 이런 편향적인 재판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통상적인 예로 보면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뭐 뇌물죄가 됐든 뭐 개인 비리가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예우는 예우대로 하지만은 그래도 법정에 사진 촬영을 공개를 해서 지금까지 다 촬영이 됐고요. 또 그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갔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법원이 스스로 내란 속의 윤석열을 우리 식구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상도 아닌 굉장히 잘못된 행태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고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지기현 지금 재판장이기 때문에 참 국민들께서 이 내란 재판이 정말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역사적인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걱정 속에 지켜보고 계시고요. 뭐 어제 재판 내용은 사실 저도 뭐 공개가 안 됐고 나름대로 그냥 기사가 몇 개 나온 정도기 때문에 뭐 윤석열이 말을 많이 했다 내지는 지기현 부장도 어떤 그 조성현 씨인가요? 그 단장에 대해서 그 증거 채택을 좀 보류하겠다 뭐 요 정도 입장을 지금 낸 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좀 우려 섞인 시각으로 근거 있게 저는 지금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반적으로 재판을 하면 이렇게 피고인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판사한테 주장도 하고 한 82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이게 가능한가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피고인은 정말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재판관이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뒤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손하게 정말 경찰, 검찰 앞에서는 야,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하던 사람이더라도 재판장 앞에서는 정말 벌벌 떨거든요. 그리고 윤석열도 다 보셨겠지만 탄핵 심판정에서는 어제와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라고 얘기해도 안 된다니까 거기서 바로 그냥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심지어 한 얘기가 뭐 재판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듯이 이런 사람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된다. 공소장이 난잡하고 증거가 될 만한 것도 없고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뭔가 이 뒤에 자신만의 무슨 전략이 있거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라면 뭐 보통 피고인으로서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행동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주소를 물어보고요,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저 직업을 물어보고 주소를 이제 저걸 질문할 때 마지막에 답변을 예 아니오라고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판사가 물어보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아주 무시하는 것이죠. 판사를 무시를 하고 있고 아주 아래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검사 생활을 하면서 판사를 그렇게 봤던 거고 더군다나 대통령까지 된 이후에 아주 사법부를 이제 발밑에 두고
그렇게 사고를 해왔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다라고 보고요. 모두 진술을 79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두 진술 79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기환 대표님 못합니다. 거기 재판장 가면. 외우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네, 7.9분도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 외에 이제 재판 관련 의견 진술을 한 게 또 14분이에요. 그럼 합치면은 93분 동안 떠든 거고 합쳐서 93분, 그 79분을 막 얘기를 막 계속하니까 이 지기현 판사가 중간에 제지를 합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은 제지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검찰 쪽에서 발언에 사용한 시간만큼 네 발언도 나중에 보장을 해줄 테니까는 좀 시간 조절을 염두에 더 달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확실하게 그만 얘기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좀 발언을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계속 그냥 합니다. 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봐도 거의 그냥 판사를 무시하는 평소에 그냥 그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렇게 판사를 무시하는 행태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판사가 정확하게 제지를 하거나 또 이전에 이제 이 시간을 따져가지고 구속을 취소해 준 그런 전례를 봤을 때 윤석열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노출이 된 거여서 국민들의 이 기사를 보고 이런 기사들을 보고 국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클 것이다 걱정이 됩니다. 김민하 평론가 말씀은 이제 의혹이냐 실제 이 사람이 쫄아 있느냐 굽신굽신거리고 있다 벌벌 떤다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예. 근데 재판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국은 하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보태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요. 어제 이제 이름, 생년월일, 직업을 물을 때 원래는 질문을 하면 피고인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 이야기를 하고 주소만 물어봤어요. 저는 이게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잘못한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배려한 거 아니냐가 아니라 잘못한 건데 이것도 아시겠지만 인정 신문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대답을 하면 안 되고 대답까지 하면 안 되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도 진술 거부권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대답하고 싶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본인이 다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과도한 배려일 수가 있는데 이제 본인도 박근혜나 이명박의 그 이제 재판 과정을 다 봤을 겁니다. 그때 직업했을 때 무직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다 알고 보면서 아 무직이라고 하는 게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그 이제 불편한 상황에 전직 대통령을 놓이게 하는 게 이제 본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굳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대신 대답을 해준 것 같거든요. 이렇게까지 이제 배려를 하는 것이 이제 이것만으로도 문제지만 앞으로 더 걱정이 되는 거는 혹시라도 진술을 할 때 윤석열이 진술을 할 때 앞뒤 말이 맞지 않거나 뭔가 이상할 때 본인이 넘겨 짚어서 진술을 좀 대신해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갈까 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그 뭐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일단은 이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피고인 윤석열의 그 뭐 발언의 분량이라든지 또 판사가 일단은 그 제지를 잘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특혜를 주는 건데 결국 재판에서는 뭐 민사로 치면 원고 피고고 이제 형사로 치면 이제 검사와 피고인 관계인데 공정성을 잃어버린 재판은 하나만 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재판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지기현 재판장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 공정성을 잃어버린 그 재판장으로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고 아마 지금 재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도 뭐 몇 차례 재판을 더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이 결과 자체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대로 잘못 나올 가능성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논의의 대상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럼 왜 그렇게 지기현 재판장이 이렇게 하느냐를 좀 추론을 해봤을 때 그냥 단순히 겁먹고 쫄았다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판사가 쫄 게 뭐 있습니까? 당당하면 판사가 원래 재판하는 사람이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우리가 사형에 대해서는 실질상 폐지국이긴 합니다만은 사람을 죽일 권한도 있는 거 아닙니까? 판사에게. 근데 이렇게 위축이 됐다. 그럼 저는 합리적으로 어떤 의심이 드냐면 지기현 재판장이 뭔가 윤석열 쪽의 네트워크랑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인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합리적인 그 이너서클의 네트워크는 아니더라도 뭔가 검찰 권력을 소유했었던 윤석열의 남아있는 칼이 무섭나? 예를 들면 뭐 아직도 윤석열이 그래도 대통령은 아니지만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에 자기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라인들을 통해서 혹시나 지기현 재판장도 저들이
자기 개인에게 어떤 수사가 들어올 게 혹시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아니 판사가 판단하라고 놓은 자리인데 저런 식의 수세적이고 상당히 편향적인 재판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검사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이게 국민들이 뻔히 쳐다보는데 비공개를 하고 그리고 저런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윤석열에게 그리고 11명이 이미 내란죄로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아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도 자 계속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겁을 먹은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소신이냐 이런 부분은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직위원의 소신. 지금 이 판국에 뭐 소신이 뭐가 작용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겁을 먹었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겁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의 이제 어떤 이 뭐랄까 인적 관계라든가 삶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를 평가하는 뭐 어떤 기준이랄까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파면이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끌어내려져 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과거의 인생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법조계 주류하고 연결이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술 먹고 방귀 끼고 뭐 이런 거 뭐 돼지고기랑 김치찌개 좋아하고 이제 이런 그냥 수준의 사람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법조계 주류로 엮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네.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윤석열과 엮여 있어서 그런 건지 눈치를 봐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어떤 얘기들에 대해서 다 무슨 이론과 어떤 논리를 동원해서 다 어떤 얘기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가령 공수처가 뭐 수사할 권한이 없다든지 무슨 뭐 서부지법에 무슨 뭐 이 체포영장 발부가 뭐 이상하다든지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다 반박을 했고 이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서 법적으로 다 문제가 없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법조계 인사들이었어요. 사실은 그 검사 전직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 또 현직 무슨 검사라고 하는 사람 현직 무슨 뭐 판사라고 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고 일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 이런 인적 네트워크들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가까운 법조계 인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닌 주류 법조인들이 있고 이런 관계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기현 판사는 자기가 이전에 이미 윤석열을 또 좋아하는 극우 시위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찍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름이 이상하다. 중국인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고 얼굴도 막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사실은 부담이 있는 것이죠. 여론에 윤석열을 따르고 이 상태가 이상한 여론에 의한 부담도 있지만 플러스 그 여론에 뭐가 같이 묶여가는 것이냐. 자기도 사실은 함께하고 있는 소속돼 있는 이 엘리트 법조계의 어떤 그러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트 법조계는 윤석열을 우리가 떠받들 것까지는 아니지만 민주당으로 정권 바뀌는데 뭐 도와줄 거냐. 그리고 공수처 좋아하냐 너. 이런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중삼중으로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압박 속에서 그 구속 취소나 이런 것들이 법 기술로 장난쳐가지고 뭔가 작동하는 어떤 스위치가 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상황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중이 되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나 그러나 지금 딱 그 단계에서 바로 스탠스를 바꾸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로 촬영을 불허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기현 부장 판사에 대해서는 이거 제 추측입니다만은 뭔가 이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그 이너서클이거나 아니면 쫄았거나 어떤 수사 대상이 된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봤는데 하나의 가능성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둘 다 아니라면 지기현 재판장은 구속 취소를 인용했거든요. 근데 그때 법 논리도 형사소송법의 명문으로 날로 나와 있는 걸 자기가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검찰이 뭐 즉시항고 하겠거니라는 아주 아니란 생각으로 그 이상한 해괴한 결정문을 썼거든요. 저는 지기현 재판장이 정치를 한 거 아닌가라는 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가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었습니까? 그때가요 임찬종 기자의 데드락 그 보도 나오기 더 전이고 그러니까 3월 아마 7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때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요
이 여론전에 있어서 탄핵 재판에 있어서는 가장 악영향을 줬던 결정인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이가 나왔거든요. 두 손 네. 흔들면서. 그러니까 제가 추론하는 세 번째 안은 지기현 재판장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가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본인이 뭔가 기여를 해서 막고 싶은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구속 취소 들어왔고 여기서 그냥 인용해 버리면 뭐 알아서 이제 그때부터 검찰로 공이 넘어가니까 해서 풀려나도 좋겠다라는 미필적 인식,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로 석방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핵 재판이 5대3의 데드락을 아마 원했을 것이고 그 보수 언론도 많이 그런 기사를 썼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서 정권 교체되는 거를 막고 싶었는데 지금 그게 다 무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이제 지기현 재판장이 정치를 한 번 했고 지금 또 한 번 정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부터 좀 잘못된 그 재판 아닌가라는 전 세 번째 가설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검찰에 넘기고 상급심에서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본인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반영을 일부를 해주면서 완벽하게 윤석열 편을 든 것은 아니지만 책임에서는 벗어나버린 상황. 교묘한 거지. 얍삽한 교묘하죠. 거지. 얍삽한 그래서 미필적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제 대선까지 남아있는 재판이 적어도 10번에서 12번 정도 가 있는데 이 시점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기현 부장판사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놓쳤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영상, 방송사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자 본인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 게 있었고 그러나 실제 내용이 뭐냐 본인은 일단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판사가 기자가 너무 늦게 촬영 예.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할 절차적 시간이 없었다. 예.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물어가지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당사자 동의 없더라도 결국 국민의 공공의 알 권리 차원에서 네. 하면 그냥 되는 할수 것인데 있죠.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자 21일 날 두 번째 이제 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공개할 것 같습니까?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공개를 해야죠.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자 그러면 공개를 어제 하지 않았던 이유를 뭘로 우리는 분석하는 것이 맞느냐? 본인은 저렇게 해명했지만 저것도 앞뒤 말이 안 맞다 오히려 거짓말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라도 신규 변호사 자기 얼굴 공개에 대한 부담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평가, 평론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전직 대통령하고 비교해도 이건 형평에 어긋나는 특혜고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그게 공공의 알 권리와 연결이 될 때도 아니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그 BBK 그 사건과 비교해도 경중이 훨씬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뭐 인사농단 내지는 뭐 최순실과 뭐 해먹은 거 훨씬 뇌물보다도 심각한 이건 내란 사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무슨 당사자 동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자가 어처구니 없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가라는 반증인 거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은 이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떤 판사가 자기 얼굴 드러나는 거를 그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씁니까? 그 제정신이 아닌 판사죠. 근데 이 사건은 저는 제정신이 아닌 판사로 전제해서 봐야 이게 좀 해석이 된다라는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에 대한 비공개는 지기현 부장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비공개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비공개인데 뭐 두 번째라고 해서 공개하겠습니까? 저 공개 안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를 계속 보호해야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 윤석열 재판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이 지기현의 이런 행태들, 정말 비상식적인 행태들이 교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조치들을 좀 해야 되는지를 저는 좀 강구해야 되고 저는 스스로 지기현이 다시 재판을 공개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공개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 공개하지 않으면 법원 행정처나 이런 데서 좀 뭔가 강제할 수 권유나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야 이거 공개하라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재판부에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견은 줄 수 있지만 그걸 예. 강제할 수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네. 없지만 네, 이런 압박을 받으면 판사가 자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이유가 납득이 될 만한 수준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다 어떻게 되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지기현 판사가
본인이 한 짓이 있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를 했고 그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반발과 그리고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저는 지금 이 재판을 공개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눈치를 분명히 보고 있다.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를 했을 경우에 윤석열 측에서 들어오는 공격들을 본인이 감내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래서 이러고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반발, 국민의 비판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압력이 더 큰지 그래서 본인이 국민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 정도로 압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참 조심스러운 의견이긴 한데 저는 지기현 재판장의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법부라고 하는 지휘부,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나 이 대법관들이나 법원행정처가 아무런 시정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법 불신이거든요. 이 재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그럼 항소심 재판은 또 무슨 근거로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사법부가 교정하거나 바로잡는 자정의 노력을 안 한다면요. 저는 12.3 내란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12.3 내란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내란특별법 제정할 때 저는 뭐 지금 이상한 게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 기록관에도 이상한 인사를 심어놔서 대통령 기록을 다 봉인한다든지,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 조치도 포함을 하고, 뭐 자료 공개도 마찬가지로 해서 내란 우두머리에 관한 재판은 그럼 이건 내란 재판소를 내란과 관련된 사건을 특별하게 재판하는 그럼 특별재판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제도권에서는 통용되지 않던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기현 재판장의 이런 얼토당토하는 비이성적인 재판 그리고 아주 부정의한 재판이 반복되고 사법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왜 특검만 합니까? 검찰이 준사법기관인데 제대로 역할 못할 때 특검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사법부에 대해서 이 사건에 한해 가지고는 특별재판소를 만들자라는 의견도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법부가 불신을 스스로 초래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여론이 흘러가는 걸 사법부가 원치 않는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까지 가지 않더라도 물론 거기까지도 이제 나중에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 불러서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뭐 일단 구속 취소한 거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징계 요구하고 또 촬영 허가하도록 강력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하나만 또 추가하면 예, 예. 그리고 이제 법무부나 검찰 쪽에서도 재판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좀 하라고 또 압박을 넣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할 일은 법원행정처장도 불러서 당연히 이건 따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쪽에 대해서도 재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도록 그 여론몰이를 좀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사실은 그 지기현 재판장은 지금도 아마 고발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공수처에다가 수사 의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까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인 얼굴을 이제 공개한다. 자, 언론에 영상 촬영을 허용하는 상황이 온다고 봤을 때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 현재와 같이 일방적 편들기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김민하 평론가? 뭐 편들기 판사가 재판을 뭐 편들기를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얼굴은 이미 알려졌습니다. 얼굴은 뭐 동네방네 다 떠돌아다니고 있고 뭐 하다못해 나무위키를 찾아도 지기현의 얼굴은 나옵니다. 옛날에 네. 도전 골든벨에도 출연을 했어요, 이분이. 도전 네. 골든벨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거. 법원 특집편에 네. 출연을 했더라고요. 예, 이것도 있고 해가지고 얼굴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을 그리고 뭐 법조인 대관 찾아도 나오고 뭐 얼굴은 뭐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습니다. 노력만 하면은 뭐 그래서 얼굴은 뭐 그렇다 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구속 취소해줄 때도 그렇고 잔머리가 좀 있어요. 이분이 잔머리가 있어서 재판을 공개했을 때 상황이 어떨 거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이 양반이 알아서 윤석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거예요. 이 몇십 분 동안 떠들고 몇십 분 동안 떠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난 제지 못하고 나는 제지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 변호인들 10명씩 있는데 이 변호인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개몽됐다 그러고 다 이상한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면 제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장면이 노출됐을 때 그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을 때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구속 취소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용인하겠느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뭐 얼굴의 문제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장면이 노출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강력히 드는데 그런데 어제 오늘
모든 신문이 거의 모든 신문, 거의라고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이 특히 어제는 이 촬영 불허한 거에 대해서 다 비난했습니다. 모든 신문이 다 비난하고 이거는 굉장히 특혜고 불리한 일이고 오늘 사설에도 계속 신문 사설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줄 수가 없다. 이거는 보수 언론까지 다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재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미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미 다 보도가 됐어요. 이걸 뭐 막는다고. 그리고 사진을 못 찍게 했더니 신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림을 그립니다. 취재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림 그려가지고 그 상황을 그림을 그려갖고 지금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뭐 이게 이미 이렇게 보도가 다 된다고 하면은 촬영을 불허하고 뭐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도 별로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말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죠. 내가 지난번에 촬영을 불허한 거는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절차적인 여러 가지 미스매치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촬영을 허용을 한다. 촬영을 허용한다. 근데 이미 사전에 지금 주사를 맞았지 않습니까? 비유하는 겁니다. 주사를 맞았어요. 윤석열이 저러고 있고 윤석열이 이상한 자고 윤석열이 70 몇 분 동안 떠드는 79분 동안 떠드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에 대한 기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미 주사를 맞았어요. 그것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재판의 쟁점은 그 우리가 보는 여론의 쟁점은 윤석열이 얼마나 이상한 말을 하느냐, 또 얼마나 고집을 부리느냐, 변호인들이 얼마나 이 법리와 상관없는 그러한 여론에 호소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느냐, 뭐 이런 걸 볼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기현 판사는 거기서 재판 진행에 자기가 하는 뭐 이런 어떤 뭐 법 기술에 대한 뭐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여론에서는 상대적으로 비난의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다. 아마도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걸 우려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법부가 이 부분을 절대 저는 지금 가볍게 여기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이게 무슨 윤석열 절도 사건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신호위반 사건 재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 재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내란 범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도 적용되지 않는 국가를 흔드는 국헌문란의 범죄를 지금 저질러서 재판정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란 범죄를 재판하는데 가장 이례적이고 가장 편향적이고 가장 부정의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 의혹.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대응하지 않는다? 그럼 사법부 그냥 죽여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그런 식으로 하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거의 아마 거의 공중에 먼지처럼 흩어질 거거든요. 근데 사법부도 지금 그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우리 사법부에 대한 신뢰나 불신이 검찰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경고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정의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직위원을 지키겠다라고 나오면요. 이제 국민과 이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란 국면에서 참 우리 국민들이 힘들었거든요. 왜 힘들었냐?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법조인들, 법을 배웠다라는 그 권한자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란 국면에서 사법부를 지금 맡고 있다라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분 윤석열이 임명했거든요. 뭐 윤석열이 임명했으니까 윤석열이 내란 일으켜도 그럼 침묵하는 겁니까? 그게 윤석열 시대의 사법부가 취할 태도인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사법부가 내란은 잘못됐고 이건 위헌 위법의 계엄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한덕수 대행이 이상한 위헌적인 행위할 때 그거 헌법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최고 법원에서 입장을 내야 그래야 나라의 국면이 정리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직위원 하나 살리자고 마치 무슨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라이언 귀현 구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사법부가 이제는 저는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의 길로 간다. 이거 재판이요. 절도 아니고요. 단순 폭행 아닙니다. 이거 내란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영상으로 공개가 되면 언론에 사진이 공개되면 직위원 부장판사는 좀 재판 진행 방식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을 하십니까? 바꿀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제 공개되면은 또 연출을 하겠죠. 아무래도 네. 비공개가 본인이 편하고 유리하니까 지금까지 비공개라는 이 무리수를 더 왔던 건데 뭐 만에 하나 정말 뭐 국민들의 여론이 일고 해서 공개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그 재판 진행 태도에서는 또 근엄한 모습을 보이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분은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으로 이미 보여지니까요. 자, 재판부를 이제 기피할 수도 있고 판사는 회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 검찰에서는 지금 재판부 바꾸라고 요구를 하라고 이제 우리 시민들은 많이 요구를 하지만 이제 검찰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거고. 뭐 윤석열 재판부 바꿔달라고 할 일 없으면 스스로 회피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 재판은 1심 선고까지 가져가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도 만약에 직위원 판사가 하기 싫다 하면 재판 안 할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지금을 바꾸는 방법은 뭐 회피나 기피 외에 뭐 대척 사유는 없을 테니까요. 예.
지금은 어렵지만은 만약에 재판이 이제 불구속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이게 좀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뭐 재판장에 대한 인사 교체를 통해서 바꿀 수는 있겠죠. 법원 내부에서 스스로. 그러니까 뭐 징계를 하거나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사법부가 딱 봤을 때 아 이건 도저히 이 판사한테는 재판 맡길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면은 사법부가 나름의 자정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가용 가능한 수단들을 다 해서 사법부가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요. 사법부에게 준 법과 양심이라는 그 양심이 그럼 윤석열이 내란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그 동조하는 재판장에 대해서 그 재판장을 동조하거나 그 수준으로 비춰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은 지금 태도를 좀 바꿀 수 있다. 공개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좀 고분고분하고 국민들의 정서를 좀 읽고 재판을 성실하게 임한다. 이렇게 이제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재판장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쏟아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아니면 윤석열은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이대로 그냥 계속 갈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은 언제 뭐 그랬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 윤석열이 한 얘기들을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다 깨진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변호인이 하는 얘기는 헌법재판소가 뭐 신이냐 뭐 이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법조의 논리, 법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여기 두 분이나 변호사가 계시지만 저는 변호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과거에 이제 전두환 등에 대한 이러한 이제 판결로만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하고 왜 이 내란죄 재판에서 왜 또 할까? 특히나 내란죄 재판은 그냥 탄핵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탄핵 심판은 파면으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본인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2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법적으로 의미가 사실은 없는 얘기에 가까운 얘기를 왜 또 할까? 저는 이 사람의 세계관은 이 법이라고 하는 재판 결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여론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다 이 얘기가 누구를 향한 얘기냐?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뒷받침해줘야 될 어떤 극우적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판을 여전히 그러한 어떤 여론을 호도하고 여론을 전파할 그런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제를 놓고 보면은 판사가 누구든 판사가 어떤 행태를 보이든 그리고 밖에서 뭐 이 어떤 레거시 미디어나 또는 이런 유튜브에서 뭐라고 하든 사실은 자기가 메시지를 이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만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태도를 바꿀 이유가 전혀 없겠죠. 아 근데 저는 윤석열이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메시지 계엄이란 얘기하면서 계엄과 내란은 다르다 이런 논리를 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과거에도 다 친위 쿠데타 내지는 쿠데타 일으켰던 반란 세력들이 다 계엄이라는 걸 수단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은요 가치 중립적이어가지고 잘 쓰면은 좋은 칼인데 잘못 쓰면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과 내란은 다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근데 우리 형법에 보면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한 그 해설이 또 법에 나와 있고. 내용은 간단해요.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니 그거 이상의 폭동이 어디 있습니까? 여의도 하늘에 헬기가 다 뜨고 국민들이 다 봤는데 그럼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거든요. 아 포고령 발령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선전선동 예비 음모 다 처벌하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할 길이 없어요. 그 처벌을 한다고 하면 내란죄는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기현 부장이 저런 식의 아주 그 말랑말랑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우리 형법 내지는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지기현을 윤석열의 저런 태도나 방식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계속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지기현이 독자적인 판단을 해서 뭔가 조치를 할 것이냐. 제가 좀 정의를 하자면 지기현 부장 판사는 지금 국민과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윤석열이 바뀌지 않으면 지기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런 방식으로 끌려갈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판사는 법에 의한 판단을 해야죠. 법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과 전쟁을 시작하면 안 되고요. 국민하고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국민하고 전쟁을 하면 안 되고 법을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윤석열이 하고 있는 행위가 뭐냐에 대해서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이 이제 법리적인 아주 단호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론을 자꾸 호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세계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은 여론을 동원해서 지금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이내 박인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우리 법은 그런 것을 용인하지 않죠. 용인하지 않아야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행위를 하면서 뭘 합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극우 시대들의 그리고 극우 유튜브에 계속 먹을거리를 던져줘요. 계속 떠들거리를 던져줍니다. 둘째, 뭘 합니까?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뿐만이 아니라 범보수의 무슨 이 대권을 겨루는 그게 뭐 단일화가 되는 것인지 오늘 뭐 보도된 빅텐트가 되는 것인지 무슨 텐트가 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런 것을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내란이라는 범죄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자신의 어떤 범죄 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윤석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을 중점으로 해서 인사권이나 이런 거를 여전히 행사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정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뭐 한겨레 이런 일면 기사 보도를 보면은 알박기 인사를 막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정권 다 끝나가는데 며칠 되지도 않는 권한대행 권한을 가진 인사가 알박기 인사를 그냥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알박기 인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내란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하고 그리고 이러한 정황에 맞춰 가지고 쭉 이제 권력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이런 의사가 실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이 지금 밖에 있어가지고 안전한 곳에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밖에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하고 발언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사실상의 증거인멸 행위를 자꾸 추동을 하고 모색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 그러한 것들을 내버려 둬야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 제기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네. 없고 그러한 판단을 주체적으로 이 판사라는 사람이 해서 당연히 이 사람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아주 안전한 곳으로 방범 창살이 아주 튼튼한 그러한 곳으로 무장 경력이 지키는 그러한 곳으로 옮겨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법리라는 것은 수단이 돼 있고 이 사람이 법을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활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당연히 적용을 한다면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이제 정치적 게임이 됐다고 봤을 때 윤석열 태도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바꾸지 않았을 때 직위원이 지금 증거인멸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직권으로 다시 구속을 할 수는 있죠. 그건 그런데 가능합니까? 예, 본인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과연 그것을 할 것이냐가 문제인 건데요. 저는 앞으로 직위원의 태도가 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저도 어저께 그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언론 기사를 보고 그 폭력적으로 그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리고 재판관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놀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윤석열은 이게 자신의 그냥 성향이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 이게 재판에 대한 전략이자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의 의도이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나가서 직위원을 압도를 하겠다. 판사를 압도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구속 취소에서 한번 재미를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압박을 했고 그것이 통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내가 압도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직위원도 어제 좀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촬영이 허가가 돼서 이것이 오픈까지 된다. 직위원은 앞으로 이런 태도로 계속 가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냥 막말로 너무 쪽팔리거든요. 판사가 어떻게 피고인한테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카메라 앞에 노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할 거고 그래서 뭔가 자신의 태도도 바꾸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굴복을 해가지고 편의를 봐주려고 했었던 것도 모두가 지켜보게 되면서 그런 것들도 많이 교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이 윤석열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신은기 변호사 이제 헌법재판관은 8인이 있었고 9인 완성체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는 이제 부장판사의 배석 둘이가 있지 않습니까? 2명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계속 자신을 공격을 하고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 구속 취소 사유와 달리 이게 재판부가 용납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어제 밤늦게까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직위원 부장판사를 비교적 잘 안다는 사람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선택할 수 있다라고 분석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거 웃기니까 아니,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지.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쫄면은 구속시키고 아니면은 봐주고. 그러니까 이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좀 반증으로밖에 안 들리고요. 네. 무엇보다 구속 취소 인용 결정 동의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만은 그때 그 결정을 내리더라도 원래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자기가 발부를 하고 그러고서 구속 인용 그 취소에 대해서는 또 다투게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검찰만 맹신하면서 그냥 풀어줬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걸 미필적 고의라고 저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기현 부장판사는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본인이 다시 또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할 수 있으니 발부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차피 윤석열은요. 윤석열이 먼저 가냐 김건희가 먼저 가냐만 남아있을 뿐이지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별건으로 또 수사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근데 그 수사만 진행되면 어차피 영장은 나와서 구치소 갈 운명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로 됐든 이제 가긴 갈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기현 부장은 저는 매우 정치적인 인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또 여론의 눈치를 많이 볼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또 본인의 뭐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뭐 닫혀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부분 질문을 좀 더 깊이 드리면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5대3 대들하기도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여론, 국민, 민심의 방향대로 이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판사의 고유 권한에 의한 재판관들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당하고 그대로 계속 가서 끝까지 편파 판결을 내렸다라는 오명을 본인이 덮어쓴다. 그리고 그 뒤에 변호사 개업해서 엄청 좋은 데 가서 내가 뭐 제대로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기현이 버틸 수도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게 헌법재판은요 정치 판단소는 아니지만 분류 자체가 다릅니다. 정치적 사법재판이라고 해서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하는 재판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그 5가지 재판이고 형사재판은 여론 보고 하면 안 되죠 사실은. 네. 근데 이분은 얼마나 첫 단추를 잘못 깼길래 그럼 여론이 나쁘면은 뭐 내란인 거고 여론이 좋아지면은 또 내란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그 정치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기현 부장에 대해서는 어느 방송에서 법복 입은 정치인이다라고 제가 표현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죠. 근데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재판을 놓고 평론한다는 것도 참 자괴감이 들고요. 형사재판은 여론과 사실 상관없는 재판인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죄가 있으면 있다 없다.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에 대한 인권 보장 이 두 가지만 놓고 결론을 내리는 거고 법으로 말하는 건데 지금은 뭐 완전히 지금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헌법재판 하듯이 무슨 여론을 고려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좀 본인에게 상당한 좀 모욕일 것이다. 좀 똑바로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공정 재판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아 저는 불공정한 재판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투아웃이고요. 한 번만 더 여기서 이제 국민들의 심기를 거스른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더 이상의 뭐 지기현 부장이 아마 앞으로 판사 역할도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 법관들은 10년마다 그 갱신을 하거든요. 네. 자격심사를 하는데 아마 자격심사도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그러면 그런 윤석열 쪽에 일방적으로 편들게 하면서 역사의 개인이 된다. 이것도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속 취소 결정을 상당히 저는 정치적 고려를 갖고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얼토당토하는 결정을 하면서 윤석열 석방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로 협력을 했는데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건데 그때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에 전 영향을 줄 의도로 풀어줬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질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지기현은 윤석열이 실제 무죄다라는 이런 법리적 판단과 확신을 갖고 있을까요? 놀랄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요. 예. 아니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윤석열이 무죄라고 생각하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예. 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아니, 불가능. 구속 요건에 아니,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럼요. 거고. 11명의 공범 또는 거기에 있는 부하들이 다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윤석열이 죄가 없다. 그거는 그것은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 판사의 소신이나 법리적 판단은 아니라는 전제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네, 다시 네. 한 번 더 확인하는 아니 거예요. 그 논리로 하면요. 예. 지기현이 만약에 내란 속에 윤석열은 무죄다라고 하잖아요. 뭐 어떤 논리가 성립되는지 아십니까? 그날 내란을 막으러 간 국민들 있죠. 국민들. 네. 국민들이 반란군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국민들이 헌법을 소화로 나간 게 아니고 윤석열이 내란 수계가 무죄라는 뜻은 그날 윤석열의 군을 막으러 간 국민들이 반란군이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다 공무집행 방해한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거야말로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이죠. 부정의한 결정이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재판을 계속 끌고 가면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자, 재판이 대선에 국힘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 부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린 거죠. 지금 얘기대로 하면. 자, 어저께 이 상황을 보면 대선 판도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어제대로 계속 가면 당연히 불리하죠. 불리하죠. 자, 그러면 그 불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텐데 윤석열은 이것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친다라는 것도 굳이 윤석열 쪽에서 보면 논리모순 아니야. 국힘 대선 잘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국민들 막 이렇게 부활을 끌어오르게 만들어 놓고 계속 자기 주장하면서 재판부를 압박한다. 근데 지금까지 늘 그래 왔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늘 그 직에 있을 때도 뭐 여당을 한번 도와준 적 있습니까? 그냥 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그 모든 불이익은 다 당이 부담하라고 했고 또 그 당은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한테 충성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집단 자체가 다 이상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전 윤석열은 뭐 본인 스스로는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자기 길 갈 거고요. 그 불이익은 또 이제 지금 이제 정치를 이어받아서 하는 저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에게 다 전가가 되겠죠. 그건. 저도 재판이 어떻게 가든 무조건 저는 대선에 국힘 대선에는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 게 구속을 해도 불리하고 구속을 안 해도 국민들의 어떤 분노 게이지를 계속 높일 거기 때문에 그래도 불리하다. 어떤 방식으로 가도 불리하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수의 브레인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 자리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정말 간신히 신승을 하려면 50만 표 차이로 신승을 하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뭐 대단한 글 아니에요. 그분이 훌륭한 글을 썼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브레인이라는 사람이 간신히 생각해낸 게 그런 얘기 정도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건데 그조차도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 말씀 드리려고 꺼내는 얘기예요. 첫째, 국민의힘 경선이 잘 돼가지고 모두가 아름다운 승복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경선에 이긴 사람을 다 도와줘야 된다. 두 번째 윤석열이 조용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란도 생각 안 하고 계엄도 생각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세 번째, 범보수 단일화 테이블이 열려가지고 이준석 등등을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제 후보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된다. 네 번째, 이재명 반대만 얘기하지 말고 보수의 어떤 로드맵, 앞으로 혁신의 로드맵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50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긴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 계속 움직여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첫째, 경선이 개판이 됐죠. 이미 국민의힘 경선 시작도 안 했는데 개판이 됐습니다. 안 한다고 하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만 안 한다고 빠져버리고 오세훈 시장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 겁니까? 한덕수 변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한덕수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그런 건데 한덕수는 왜 이러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뭐 윤심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하고 있고 요거는 의심에 불과한 거지만 적어도 한덕수 대행이 한덕수 차출론이 이렇게 커지는 과정에는 한덕수가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왜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윤석열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변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경선은 이미 엉망이 됐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윤석열이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게 재판에서든 이 사저에서든 너무 열심히 움직이니까는 이미 이거는 튼 거죠. 네. 셋째, 범보수 단일화 테이블. 오늘 신문 보면은 빅텐트니 제3지대도 아닌데 제3지대라고 부릅니다. 제3지대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한덕수 변수를 가지고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하나의 시너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해봐야 다 물입니다. 아무 효과 없어요. 누구 때문에? 윤석열이 판을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2인자인 한덕수가 여기 낀다. 이것 때문에 이거 아무 소용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없고 반 이재명 구호만 외치는 것으로는 소용없다. 보수 혁신이 필요하다. 윤석열로부터 국민의힘이 벗어나지 못하니까 보수 혁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보수 혁신 얘기를 못 하니까 거꾸로 이재명만은 안 된다. 이재명은 범죄자다. 이재명을 막으려면 우리가 다 같이 뭉쳐야 된다. 이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즉 윤석열이 이러고 다녀서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에 왔다라고 다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본인이 움직여서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움직여야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반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겁니다. 윤석열의 이런 행동이 결국 꽝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윤석열 지금 내란 사건 재판 자체가 이미 대형 악재인데 이 과정에서 과연 직위원이 윤석열을 재구속시킬 건지 말 건지 국힘이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직위원 부장 판사의
인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를 가지고 본인이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 더욱더 강력한 방식으로 재구속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뭐 국민의힘에다가는 거의 뭐 초상집에 초상을 하나 더 더하는 거랑 비슷한 네. 건데 결국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내란 진압 프레임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란 진압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란 수괴는 감옥에 있어야지 진압이 그것도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압으로 각오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란 수괴가 떵떵거리고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경호처 직원들하고 돌아댕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국민들의 인식에서는 뭐 직위원 문제, 뭐 지금 국민의힘 경선 문제 뭐 다 좋은데 다 복잡한데 일단 내란 진압이 안 됐다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윤석열 내란 수괴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구속이라도 돼 있으면 아 내란으로 진압으로 가고나 있나 보다라는 생각과 일말의 동정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말에. 근데 지금은요. 일말의 동정심도 없고 내란 진압은커녕 지금 내란 진압으로 가는 거를 방해받고 있구나라는 이 인식. 이건 그 자체로도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제가 한 1년 전에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예견하고 썼던 장면도 지금과 같은 망해가는 집안에서 서로 유산 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수가 뭐 한덕수 나오죠. 국민의힘에서 하나 뭐 겨우 선출하죠. 유승민 대표 나오죠. 또 이준석이라는 바깥에 삼지대를 참칭한 또 보수 후보가 있죠. 넷이서 이제 주도권 싸움 하는데 또 힘이 비등비등합니다. 다 그 선수 유럽 선수들 이렇게 보면은 뭐 스탯 이렇게 그리잖아요. 뭐 어떤 선수 체력이 좋고 어떤 선수 기술이 좋고 그냥 고만고만해요. 평균 점수를 내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아버지 유산 나눠 먹기 하다가 그냥 그 집안이 그냥 망해가는 꼴로 가는 거 아닌가 저 그렇게 봅니다. 직위원 부장판사의 소신이 실제 윤석열 무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이 재판에서 과연 윤석열을 그대로 둘까? 저는 재구속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청방송 대선 전략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규 변호사 이번 국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나 하시던데 그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소개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아 근데 제가 이제 4월 26일에 국회에서 이제 행사를 오후 2시에 하는데요. 그래서 미리 이제 사전 신청을 좀 받고 있어서 예. 하나 좀 웹자보를 띄워달라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정책에 관한 연구를 지금 저희가 3차례 해왔습니다. 그래서 김용남 의원, 김종대 의원 그리고 박영식 앵커 우리 저 넷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크게 좀 띄워주십시오. 예, 그래서 책을 아마 또 한 권이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언론 분야, 또 정치 분야, 또 경제 분야, 안보 분야 이런 식으로 네 파트로 나눠서 좀 탄핵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주권자들인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 그 이후를 좀 어떻게 열어가면 좋겠느냐에 관한 세미나 뭐 간담회 비슷하게 하는 건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우리가 탄핵 그 이후까지도 좀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월 26일 오후 2시 국회니까요. 휴일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 김종대 전 의원,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 박영식 앵커와 함께 정말로 좋은 주제로 이렇게 토론하니까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얘기도 들어보고 신인규 변호사가 원래 바른소리 청년국회 주체로 대한민국 새로 고치자 이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 걸고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하고 이제 바른소리 청년국회라는 또 청년 그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주최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3번째거든요. 근데 이미 했던 2번째의 시간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네.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한번 시간 되신 분들이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이 좀 우리가 풀렸으니까 마음 편하게 한번 오셔가지고 나라 걱정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가 신청 관련해서는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010-4712-2892 전화 주셔도 되고요. 참가 신청 QR코드 넣고 인기 있는 신규 변호사 언젠가 대한민국을 최고의 위치에서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변호사와 지금 좋은 인연 만들어 놓으시면 함께 더 좋은 나라 만들어 갈 수 근데 있습니다. 참고로 전용기 의원이 좀 협조를 해줘서 장소도 좀 예. 이렇게 대관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 부분도 굉장히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광고 방송 하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하지 말고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인데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분은 직접 전화해서 스픽스 보고 연락했다라고 하면 추가 혜택도 드리는데요. 128만 원 최대 혜택이 있습니다. 부분으로 가입하고 교체하셔도 혜택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다른 집과 비교해서 혹시라도 차액의 보상이 적다면 최대 150%까지 추가로 지원도 하니까요. 자, 여러분 스픽스에서 광고하고 있는 인터넷 비교원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으시면은 55인치 삼성 TV로도 선택할 수 있다. 1670-2571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도 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2025 대선 전략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전 변호사 그리고 신은규 변호사님, 김민하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